제 사진이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함에서 나왔습니다. 날짜도 장소도 낯선 곳인데 사진 속 제 웃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환했던 하루의 것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품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찢겨나간 영수증 모서리에 제가 30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가문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알아온 결혼이 한 겹 옷처럼 벗겨지며 낯선 살결을 드러내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58입니다. 30에 결혼했고 남편 영수와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몇 해는 누구나 그렇듯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아들이 장하다며 등을 두드리셨고 저는 며느리로서 예의를 갖추어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불꽃은 조용한 장작불로 다시 미지근한 수치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 소파 양 끝에 각자 앉아 같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부부 권태라는 단어가 생활의 기별처럼 찾아왔고 저는 그 단어 위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감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이웃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셨고 그 모든 근심과 사랑과 강박을 한 사람에게 모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집착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던 때가 있었지만 저는 그 말 대신 효심이라는 다른 글자를 꺼내 마음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집안의 체면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승진해서 기사에 났다. 누구네 며느리는 명절에 이불을 새로 장만했다. 우리 집은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 예배 때 자리도 앞줄로 가야 한다. 그 모든 말이 체면이라는 울타리로 묶여 제 발목까지 감겼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소소한 내기에서 시작됐다던 취미가 어느새 숫자를 키웠고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밤새 화면을 내리던 손끝이 긴장으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소소한 재미쯤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현관 앞에 붙은 의문의 낙서와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지는 사람들,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무례한 목소리 없는 중압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집안 공기마저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한숨은 일주일에 서너 번, 다시 하루에도 몇 차례로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숨기려던 대출 회사 문자 알림을 우연히 보았을 때 저는 그제서야 단어 하나가 뼈까지 스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박 빚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허리를 곧게 세우셨습니다. 집안일을 하던 저의 뒤통수에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님 앞에서는 밝고 당당한 표정으로, 단둘만 남으면 차가운 바닥 같은 침묵으로 아들의 허물을 제 탓으로 덮어 씌우려는 기세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자리를 지키는 대신 사람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두꺼운 이불처럼 숨 막히도록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작은 보험을 해지했고 결혼 반지를 전당포 유리창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낼 때마다 손끝이 떨렸고
봉투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은 달라지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그 다짐들이 1년 12달을 거치며 풍선검처럼 얇아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느 겨울밤 남편은 오래된 백팩 하나를 메고 나갔습니다. 집 안엔 전기장판에 붉은 불빛만 남았습니다. 그 밤 이후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문이 벌컥 열리듯 운명의 뒷면이 제 앞에 드러났습니다. 현관 센서 등은 자꾸만 꺼졌다 켜졌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침대 옆 탁자 위 달력은 이상하리만치 느리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 느린 시간 속에서 빠르게 늙어가는 제 얼굴을 거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더 버텼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3주째. 저는 동사무소 벽보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회색 철제 칸막이 옆 작은 게시판에 무연고 사망자 약식 고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불명, 사건 번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유품, 인계 예정일과 보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 3장이 비닐에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렇게 바랜 우리 결혼식 사진의 구석. 제가 부케를 들고 웃는 그 장면이 낯선 손에 오래 쥐어져 모서리가 다른 채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의 뒷면에는 오래된 인화소의 상호와 함께 알아볼 수 있을 듯 말듯한 연필 자국이 밉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직원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제 발이 저도 모르게 보관 장소라 적힌 지하의 창고로 향해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합니다. 지하 창고는 차가웠습니다. 플라스틱 박스들 위에 번호가 씌어 있었고 깔끔한 송글씨로 무연고 사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 한가운데 뜯어진 테이프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살아낸 흔적이 이렇게도 가볍게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담당자가 유품함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빗, 오래 쓴 지갑, 군데군데 변색된 묵주, 그리고 그 사진. 지갑 안에는 대중교통 카드와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고 한 장의 영수증에는 우리 동네 시장 상호가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사라지기 직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손은 지갑의 천을 쓰다듬으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달달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사진 뒷면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필로 적힌 글자들은 몇 번이고 지워졌다가 다시 쓰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가 제 휴대전화 뒷자리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이 사진을 꼭 보게 만들려고 마지막까지 미련의 끈을 질질 끌고 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릴까 말까를 수십 번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며칠을 더 보냈습니다. 그 며칠은 칼날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부부 권태라는 말은 집 안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침대는 여전히 크고 방은 조용했으며 식탁 위 접시들은 늘 홀수로 남았습니다. 저는 종종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제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로 살아왔는지, 누구의 며느리로 버텨왔는지 묻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착이라는 단단한 납덩이가
제 어깨뼈 위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사이에도 교회 친지들과의 식사 자리를 빼먹지 않으셨고 저에게 소식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면 눈물은 화장실에서만 흘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저는 너무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유품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서류가 여러 장 제 앞에 놓였습니다. 신청서, 확인서, 선별 목록, 유골 처리 동의서.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문구에서 제 손이 멈췄고 형식적인 문장 사이로 제 38살 결혼식 사진 몇 센티미터가 흘러 들어가 묻히는 듯 보였습니다. 담당자는 다음 주에 지정 장소에서 일괄 화장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안에서 어떤 결이 찢어지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우연히 한 장의 카드를 빗속에서 주웠습니다. 버스 카드였습니다. 카드 앞면의 흠집과 굴곡이 유품함에서 본 그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물건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모든 사소한 것들이 제 삶과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동네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최근 사용 기록이 제 시어머니가 병원 진료를 가실 때 늘 이용하던 정류장과 겹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말뚝처럼 박혔습니다. 그 기록은 유품함의 영수증 날짜와도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장의 노트를 꺼내 시어머니의 습관들을 적었습니다. 무릎이 시릴 때 외투 안쪽에 작은 핫팩을 붙이시던 습관, 머리를 감고 나면 거울 앞에서 일정한 횟수로 빗질을 하시던 기묘한 리듬, 장보기를 나서기 직전 허리춤에서 묵주를 한번 만지작거리던 동작, 지갑 안쪽에 제가 준 사진이나 쪽지를 꼭 끼워두시던 취향. 그 모든 것이 유품함 속 물건들과 미묘하게 겹쳤습니다. 저는 그날 단호한 결심도 하지 못한 채 밤을 샜습니다. 강하게 제 등을 떠미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거리의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천장등의 형광등이 한 번 꺼졌다 켜졌습니다. 마음속 의심이라는 벌레가 저를 쏠쏠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이불을 걷어차고 앉았습니다. 화장 예정일 저는 작은 꽃을 한 다발 사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바람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계절이었는데 그 애매함이 제 심장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아직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칸칸마다 빈칸이 성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다시 제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알겠다는 표시로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문장이 눈앞에서 흘렀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유품함에서 옮겨진 빗에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글자, 시어머니의 성함 일부가 빗살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오랜 세월 손에 쥐어 닳고 다른 흔적 사이에서 간신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지갑 안쪽 비밀칸에서 접혀있던 영수증 뒷면에는 낙서처럼 휘갈긴 일정표가 있었고 거기엔 시어머니가 자주 다니시던 성모병원 외래 스케줄이 두세 달치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요일이 제가 달력에 표기해 드리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가장 작은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아들의 체면을 지키자. 그 글씨는 흔들렸고 먹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으로 떠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사실을요. 남편의 도박 빚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사라지셨습니다. 친지들에게는 요양원에 계신다고 말해두고 저에게는 잠시 쉬고 오겠다며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셨던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품함의 사진은 제가 조금이라도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마지막 신호였을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 세면대에 양손을 짚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지만 허파는 제 호흡을 거부하는 듯 묵직했습니다. 반전 이후에도 현실은 왼쪽 어깨를 슬쩍 치며 계단을 계속 내려가게 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이름이 없이 떠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예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유골함의 무게는 제가 그동안 지고 살아온 체면의 무게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책장 한켠에 흰 보자기를 깐 뒤 유골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 선택이 남긴 상처가 누구의 몫인지 따지고 묻는 대신 저는 물과 과일을 올렸습니다. 불켠 대문 앞에서 이웃이 지나가며 평온한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체면이란 단어의 빈 껍데기를 보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턱수염, 구겨진 코트, 뒤틀린 신발끈, 그 모든 것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제 안에서 가장 단단한 목소리를 찾아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붙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을 붙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상담 창구 번호표를 뽑았고 빚 조정 상담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선택이 제 어깨로 다시 올라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두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비닐 봉지들이 차곡차곡 겹쳐 있었고 수첩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 속에는 제 이름과 주소, 남편의 주민번호와 혈액형, 성당에 주보 오려 붙인 것, 병원 영수증, 전기요금 고지서, 그리고 제가 준 편지의 일부가 모아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편지를 반으로 잘라 지갑 안쪽에 넣어두셨더군요. 저는 그 반쪽의 끝머리에 동그랗게 말린 제 글자에 자취를 만져보았습니다. 거기엔 내가 너를 믿는다는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더 이상 과거를 되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처음 제대로 쥔 듯 묵직한 책임과 함께 감싸 쥐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남편은 상담을 시작했고 저는 집과 일을 동시에 만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여전히 의젓한 인사를 건넸고 이웃들은 김치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받아들며 마음속에서 김치 국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체면은
때로 이렇게도 편리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사람의 얼굴로 살아가게 해주니까요. 그러나 밤이 오면 유골함 앞에 앉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메모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체면을 지키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 체면을 지킬 시간이라고. 제 인생 표면을 다른 이의 손으로 문지르지 않겠다고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갈등의 그림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빚 독촉 우편이 다시 왔고 남편의 손은 여러 번 떨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검은 비닐봉지에 과거의 영수증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지의 입구를 묶을 때마다 제가 한 겹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부부 권태는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권태는 남편과 저 사이가 비어 있어서 생긴 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오랫동안 외면하며 쌓아온 공기의 버릇이었습니다. 그 버릇을 고치려면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 시간이 나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도 놀라지 않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때로 한 사람의 삶은 혼자 걸어야만 비로소 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품함에서 가져온 빗을 멀리 두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그 빗으로 머리를 고르고 문득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집착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던 그분의 애틋함과 왜곡, 사랑과 계산, 체면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빗으로 머리를 넘길 때마다 어딘가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관습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모서리로 모는지 떠올렸습니다. 그 모서리 끝에서 저는 제 발을 빼냈습니다. 빗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 빗은 제 남은 삶을 분리하고 정리하는 작은 연필과도 같았는지 모릅니다. 엉켜있는 기억들을 하나씩 빗질하면서 저는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무연고 사망이라는 네 글자는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름 없는 삶에게 저는 어떤 빚을 지고 있었는지, 우리의 체면이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은 아닌지, 제가 서 있는 집의 바닥에 깔린 조용한 차별과 무심이 누구의 등을 밀어내어 어둠 속으로 떨어뜨렸는지를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하루를 바꿨습니다. 문 앞 우편물을 열 때 작은 봉투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길에서 눈을 피하던 사람의 그림자를 한 번쯤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체면이라는 알리바이를 내세워 제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 집 책장 위에는 이름이 적히지 않은 조그만 함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 앞에서 손을 모읍니다. 남편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저 역시 일터의 자리에서 작은 책임들을 묵묵히 다하고 있습니다. 부부 권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권태 탓에 나를 잃지는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시어머니의 빗으로 아침을 열고 저녁에는 창가에 작은 촛불을 켭니다. 바람이 촛불을 건드리면 저는 가만히 손으로 감싸줍니다.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제 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름 없이 떠난 이의 마지막 사진 속 제 웃음을 떠올리며 저는 제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다시 사시겠습니까?